특히 제가 보기에는 제조업 부분입니다. 공장이라든가 제조 전반을 디지털 전환을 해야 되겠다는 국가 차원에서 어마어마한 지원을 하면서 육성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국 내에서의 데이터는 자국 내에서 지켜야 된다라는 이슈의 이면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은 서병수 애널리스트 모시고 지금 세계에서 가장 핫한 시장 데이터 센터의 미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위원님. 오늘도 또 아주 따끈따끈한 소식 들고 오셨습니다. 예. 지금 대형 사모펀드 운용사들이 데이터 센터를 거의 뭐 황금알을 낳는다 이렇게 비유한다고 들었어요. 자, 그럼 일단 기초적인 것부터 설명 좀 해주세요. 데이터 센터는 도대체 뭡니까?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 건요. 보통은 이제 저희가 집에서 컴퓨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컴퓨터로 가지고 작업을 하는데 기업에서는 되게 많은 양의 컴퓨팅 자원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근데 이제 그게 개개인들마다 각자 컴퓨터도 있을 수 있겠지만 회사의 중앙 전산실 같은 데서 굉장히 커다랗게 이렇게 데이터들을 저장하거나 처리해야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 부서에서 일어난 걸 어딘가 한 곳에 저장을 해야 그렇죠. 되니까요. 예, 그래서 예전에는 보통 그거를 각 기업들마다 전산실이라는 형태로 가지고 있었어요. 예. 근데 이제 이거를 그렇게 전산실 같은 거를 구비하면 그걸 구비하려면 굉장히 큰 자금과 예. 많은 어떤 인력도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디서 이렇게 해주고 우리는 접속만 하는 일종의 아웃소싱 서비스 같은 겁니다. 예, 그런 것들을 해주는 곳이 데이터 센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야, 너무 쉬운데요. 그렇습니다. 전산실의 아웃소싱, 예, 그게 그렇습니다. 데이터 센터다. 예. 이렇게 이해하면 쉽게 이해된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 데이터 센터, 이 전산실의 아웃소싱이 도대체 얼마나 중요해졌길래 이 국제적인 사모펀드 운용사들이 황금알이다 이렇게 표현하나요? 예, 그러니까 지금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 지금 뭐 시장 규모가 5년 뒤에 뭐 2,600조 원까지 간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저희가 지금 뭐 저희 빅테크 하면 보통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얘기하잖아요. 그 중에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는 실제 전자상거래로 버는 것보다 이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클라우드라는 서비스가 훨씬 더 많은 돈을 벌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같은 경우에도 실적 발표할 때 이런 데이터 센터에 를 운영을 하는 클라우드 서비스가 얼마의 매출 성장률이 나왔냐에 따라서 그 회사 주가가 그날 좌지우지할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크고 핫한 시장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것도 궁금했어요. 원래 데이터 센터가 기존에도 있었는데 그 데이터 센터의 큰 트렌드가 클라우드라는 걸로 바뀌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건 왜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기존에는 기존 전산실 같은 데서 이렇게 운영을 했는데 예. 전산실 같은 데 운영하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큰 조직이나 큰 데만 할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이거를 기본적으로 어떤 한 군데에서 운영을 하고 아웃소싱이라는 형태라면은 저희가 다달이 구독료만 내게 되면 누구나 데이터 센터를 쓸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 센터의 수요가 더 커지고 근데 이제 지금 점점 AI라든가 뭐 AI 이전에도 전산이나 데이터 사용량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네. 이런 것들을 점점 데이터 센터를 자체적으로 구축하는 것보다는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게 커지는 거죠. 네. 그리고 이 시장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한번 딱 설치를 하게 되면 고정비 같은 성격도 있는 예, 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한번 설치하고 강화된 기업이 점점 더 많은 시장을 가져가는 그런 케이스로 하면서 시장이 커지고 그럼 거기에 들어가는 24시간 돌아가는 데이터 센터나 거기에 들어가는 컴퓨팅에 대해서 또 막대한 투자를 할 수 있게 되고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뭐 엔비디아 얘기 많이 나오지만 엔비디아가 사실상 벌어들이는 매출의 상당수가 그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반도체 그게 이제 AI를 연산을 하는 반도체가 거기가 가장 크게 된 거고 그런 것들에 대한 수요들을 일반 기업들이 전산실을 하게 되면 그 H백이나 이거 엄청 비싸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클라우드 기업들이 사가지고 돌린 다음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수수료만 받으면은 많은 기업들이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이제 뭐 테슬라라든가 몇몇 기업들은 자체적으로도 구축을 한다고는 하지만 아무래도 쉽게 사용하기에는 그런 클라우드라는 게 중요하게 된 겁니다. 그렇네요. 네. 저도 예전에 그 대학생 때 친구들하고 창업할 때 뭐 창업 초창기임에도 불구하고 서버는 조그만 거라도 사야 되지 않겠냐 맞습니다. 이런 소리가 있었는데 그렇죠. 이제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월 이용료만 내면 그렇죠.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 센터 서버 이런 게 있었군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데이터 센터가 큰 트렌드가 된 건 예전부터 있어 왔으나 인공지능 등등으로 인해서 그 수요가 더 폭발할 것 같아서 이렇게 주목도가 높아진 거군요. 그렇죠. 그런데요, 이렇게 중요한 것 같은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얼마 전에 기사 보니까 우리나라 일산이나 인천에서는 오히려 데이터 센터가 들어오는 걸 뭐 반대한다 이런 소리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 처음에 서두에서도 하셨지만 한국에서는 지금 최근에 데이터 센터 건설도 되게 상대적으로 더딘 편이고 예. 저는 이제 한국이라는
그 경제 규모에 비했을 때 우리나라는 데이터 센터가 굉장히 적다라고 보고 있어요. 예. 그리고 실제로 이제 최근 그런 것들이 인공지능이나 이런 것들이 더 늘어나고 디지털화가 많이 진행이 되면서 이걸 늘려야겠다라는 수요들이 되게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최근에 어떻게 보면은 여러 반대와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사실은 뭐 국내적인 것들은 별로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제 글로벌 관점에서 보는데 그런 뉴스들을 접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데이터 센터가 훨씬 크고 중요해지고 있는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은 어떨까 이런 게 좀 궁금해지기도 했고요. 예. 특히 이제 최근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센터 건립과 관련돼 가지고 국가적 차원이나 주정부에서 엄청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거든요. 그래서 그런 케이스 중에 되게 재밌는 사례가 위스콘신 주에서 최근에 데이터 센터 건설과 관련되는 사례들이 있어서 이거를 한번 보고 그리고 한국에서 이런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유 그리고 또 한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한 반대에 대한 의견들이 어떤지를 정리를 하는 게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렇네요. 네. 데이터 센터라는 산업이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척박한 구조적인 이유 이런 걸 잘 규명을 해야 이쪽 산업이 잘 성장할 수 있는지 또는 이쪽의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지 가름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렇다면 좀 전에 언급해 주신 위스콘신주의 데이터 센터는 도대체 어떤 사례입니까? 그러니까 지난 5월 8일입니다. 그 바이든 대통령이 그 위스콘신주에 이렇게 방문을 해가지고 예.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대통령님이 어느 지역에 가시면은 그 지역에 뭔가 경제를 부흥하기 위해서 뭘 유치했습니다, 막 공장을 유치했습니다 이런 거 발표하시잖아요. 네. 이런 비슷한 것처럼 제가 데이터 센터를 유치했습니다라고 이렇게 공표를 하고 자랑을 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선 데이터 센터가 막 이슈가 되기도 하는데 예. 이건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하신 거죠. 그리고 그 윗게 되게 좀 인상적인 게 그 마이크로소프트라는 이제 저희들 많이 아는 회사가 이제 거기다 데이터 센터를 포함을 한 여러 설비들이나 시설 투자를 33억 달러를 한다. 근데 예. 이거를 저희가 유치했습니다 하는데 예. 그 유치한 그 부지가 원래 6년 전에는 예. 트럼프 대통령이 폭스콘 LCD 공장을 유치했습니다라고 했던 지역이에요. 딱 그 위치. 예, 그 위치에 90억 달러를 투자를 받아서 하겠다 했는데 6년간 그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공사가 진행이 안 됐습니다. 예. 근데 딱 그 부지에 와서 거기에 굉장히 첨단 데이터 센터 33억 달러 그것도 마이크로소프트가 하고 그와 플러스 알파인 어떤 데이터 센터나 AI의 뭔가 중심적인 시설 기반을 짓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호평을 받았고 그 지역 위스콘시 지역 언론들이 이 부분을 지금 연일 다루면서 이거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반도체 공장 막 유치하면 용인 같은 데 막 예. 하는 그런 느낌처럼 굉장히 이 부분을 중요하게 몇 차례 다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좀 느낌이 한국하고는 다르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더더욱 궁금합니다. 좀 전에 저도 신문 통해서 봤던 뭐 특정 지역을 언급해서 송구하긴 합니다만 인천이나 일부 지역에선 오히려 데이터 센터 우리 쪽에 오지 마라. 이게 국내 분위기인데 미국에선 해당 지자체에서 계속 연일 보도를 할 정도로 환영하는 이유. 미국은 왜 환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양국 간의 인식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거기와 관련된 양국 관련된 인프라 문제도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뒤에서 조금 더 다시 다루긴 할 건데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먼저 요 사례에서 다루고 싶은 거는 이거를 이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는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지역 사회와 위스콘시하고 어떤 식으로 커뮤니케이션하고 그걸 위해서 무엇을 노력했나 이런 부분들을 좀 먼저 다뤄보려고 해요. 예. 위스콘신 그 지역의 대학교 중에 이제 위스콘신 미러키 캠퍼스라고 하는 그 네. 지역의 가장 대표적인 대학교가 있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가 거기다 데이터 센터를 건축한다고 할 때 단순히 데이터 센터 건축만이 아니라 그 대학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AI 공동 혁신 연구소라는 걸 만든다고 발표를 했어요. 예. 근데 이 AI 공동 혁신 연구소에서는 뭘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위스콘신 지역의 제조 관련되는 기업들한테 인공지능을 도입을 하는데 네. 지원을 적극하겠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제조업에 중점을 둔 최초의 인공지능 공동혁신 연구소가 될 거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위스콘신 대학에서도 AI 연구 같은 것들을 많이 해야 될 거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러려면은 거기도 이제 데이터 센터 이용료나 이런 서버 비용이나 비쌀 텐데 이런 것들을 거기에 구축하는 데이터 센터에 좀 더 거기 학생들이나 교수분들이 원활하게 지원을 하게 해주고 그리고 심지어 이제 위스콘신 지역의 기업들하고 협업을 통해서 AI를 많이 도입하는데 적극 지원을 하겠다.
이런 것들을 같이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발표를 했을 때 아까 바이든 대통령께서 가셨다 했는데 이것은 이 지역의 인프라에 대한 상당한 투자이고 예. 이 지역민들을 위한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4년제 하기 필요 없고 집에 떠날 필요도 없이 아주 새로운 고임금 고기술 직업에 대해서 훈련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받을 수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 센터는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되게 호평을 받았습니다. 예. 지역에서 어떤 이유로 인해서 호평을 했는지는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 입장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제조 현장에서 인공지능이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제조 혁신한다라고 연구자들이 방문하려고 하면요. 거기 근로자들이 그렇게 환영하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자칫 잘못하면 내 일자리 없어질까 봐 그래서 가끔 그 제조 현장의 그 기업에서 미리 연통을 주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교수님 근처에 거의 다 오셨죠? 지금 정문에 근로자들이 그래도 항의하려고 피켓 들고 있으니 뒷문으로 오십시오라고 할 정도거든요. 그 물론 바이든 대통령이 여긴 그런 곳이 아니라 4년대 대학 학위도 필요 없고 집을 떠날 필요도 없는 좋은 일자리가 생긴다라고 말은 했지만 그거를 순진하게 다 믿을 수는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현지 기업과 어떤 협업을 한다고 구체적으로 보여줬길래 이걸 믿었을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뭐 캘리포니아라든가 실리콘밸리 그 지역 분들은 뭐 저희가 생각하는 그 느낌들이 있잖아요. 예. IT스럽고. 예.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한국의 제조업 같은 데서 뭐 AI를 한다면 아, 뭔 소리야? 뭐 이런 느낌이 그렇죠. 들고 예. 뭐 사무실 일이나 열심히 잘하지 이런 생각을 할 건데 그럼요. 제가 이 이번에 위스콘신주 사례를 들고 온 이유 중에 하나가 예. 어떻게 보면 여기가 한국하고 느낌이 되게 비슷한 지역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아까 실리콘밸리, 캘리포니아, 뭐 뉴욕 이런 느낌이 아니고 예. 이 위스콘신주라는 지역이 어떤 곳인지를 좀 알 필요가 있는데 5대5를 끼고 있는 지역입니다. 예. 그리고 이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50개 주의 그 주별 GDP를 평가를 할 때 23위 정도 해요. 예. 그러니까 딱 미국의 한 중간 정도 되는 주인데 이 주가 뭘로 제일 유명하냐면 낙농 지역으로 유명합니다. 예.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많은 유제품을 생산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공업은 아까 만든 그런 유제품을 가공하는 유제품 가공 공장 그리고 맥주 공장 제지 공장. 근데 거기에 또 자동차도 유명해요. 5대5 인근에 전부 자동차 있고 그리고 오토바이.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은 전통 제조업과 농업이 같이 잘 접목이 된 약간 실리콘밸리스럽지 않은 미국 지역인 거죠. 예. 더군다나 여기가 독일계 백인들이 굉장히 많고요. 예전에 전통적으로. 예, 전통적으로요. 그리고 전체 주민의 90% 이상이 백인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생각하는 미국의 옛날 제조업이라든가 러스트벨트 같은 그런 느낌의 지역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지역에서 뭐 데이터 센터, AI 이게 하면은 약간 안 어울릴 것 같고 그러니까요. 관심도 없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제가 보면 미국과 한국의 차이인데 미국에서는 이런 AI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한 변화들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됐고 예. 이것들을 통해서 제조업이 변하거나 바꾸지 않으면은 우리의 제조업의 미래가 없다는 생각을 캘리포니아 지역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위스콘신주 같은 데서도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위스콘신주에 있는 제조업 공장들도 AI를 도입을 해서 우리의 공장의 생산성을 높인다든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환한 걸 해야 된다라는 문제의식들은 다들 가지고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이거를 딱 하려고 보니까 근데 어떡하지? 라는 거에 대해서 걱정이 많이 되잖아요. 예. 근데 이런 부분들을 아까 말한 대로 마이크로소프트가 거기에 데이터 센터를 구축을 하면서 그런 지역 사회들과의 연계를 하는 거 그리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교육을 받아야만 그런 것들 직업 전환이나 이런 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하겠다라는 것들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제시한 거고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아까 그 공동 AI 혁신 연구소를 만든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서 지금 2030년까지 135개의 제조업체를 포함한 270개 위스콘신 기업들하고 협업을 할 계획이고 이것들을 지금 아까 세우는 공동 랩에 위스콘신 주의 수많은 제조 기업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벌써 참여 기업 리스트까지 나왔군요. 예, 어느 정도 나왔죠.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여기서 얘기했던 게 아까 말씀드린 전통 제조업체들이나 거기 있는 직원분들이 그런 AI스러운 공장이나 이런 걸 바꾸면은 내 일자리는 어떻게 되지? 라고 예. 할 때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런 교육을 지원을 하기 위해서 그 현지에 있는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인 제너에이트 토르라고 하는
그 회사하고 협업을 해서 예. 1,000명의 현재 비즈니스 인력을 AI 기반으로 새롭게 육성을 하고 교육을 시켜서 제조업에 채택할 수 있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현지 그 기업이나 주민들한테 지지를 받았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면서 또 인상적이었던 게 하나가 이 데이터 센터 건설과 관련되는 자재라든가 인력을 현지 인력이나 현지 자재를 적극 씀으로써 네. 현지 제조업 부흥에 도움이 된다라는 것도 홍보를 해요. 그래서 네. 거기 보면은 거기 우리 데이터 센터 진대대한 철강, 냉각기, 발전소는 그 지역에 무슨 철강 회사, 무슨 냉각기 회사, 무슨 발전소에서 구입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공장 건설을 위한 전기 노동자 노조분들하고 협업을 해서 그 전기 노동자 노조가 여기에 우리는 이미 몇 명의 인력이 투입해서 얼마의 돈을 벌고 있고 이거로 인해서 저희가 환영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공개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지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변화를 했을 때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위스콘신주 같은 데서도 AI를 도입해서 제조업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가 죽는다라는 인식이 한국보다는 더 센 거고요.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협업을 하기 위해서 그런 IT 기업들이 현재 제조업체하고 교류하고 그리고 현재 업체들이나 노동자들이나 거기 직원들도 이것들을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자세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특히 말씀 주신 것들 중에서 저는 그 부분이 가장 주목되네요. 현지 어떤 인력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질 수 있는 의구심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장 짓고 데이터 센터 건립할 때 필요한 자재 인력들을 모두 현지에 있는 기업들을 우선적으로 활용하겠다라고까지 얘기했으니 그렇다면 이거 우리 회사 매출 올라가서 나 성과급 더 받을 수도 있겠는데 이 생각까지 갖게 만들어줬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두 팔 벌려 환영하는 것 같은 예. 느낌도 드네요. 그런데 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야, 이거 너무 한국적인 모델이다. 무슨 소리냐면 미국에서는 이런 움직임이 민간 기업들이 그냥 자발적으로 돈 되면 하고 돈 되면 어디다 짓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그림이요.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예. 선거를 앞둔 상태에서 예쁜 그림, 정부 사업 같은 모델이 좀 있는 예. 것 같아요. 그것도 사실이죠. 맞습니다. 사실은 뭐 요즘에 뿐만이 아니라 트럼프 때부터 미국이 우리가 아는 그 미국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뭐 밖에서 마음대로 공장 짓는 거 됐고 미국으로 공장 가져오시고 맞아요. 안 가져오시네 너 좀 맴매 좀 맞아야겠네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최근 들어서 뭐 약간 미국이 사회주의화 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예. 사실 트럼프 때나 바이든 때나 지금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첨단 제조업을 미국으로 끌고 오자. 그 미국의 어떻게 보면 산업이나 이런 기반들, 과거처럼 금융이나 몇몇 사업이 아닌 것들을 키워가자.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예. 사실 그 흐름은 트럼프 때나 바이든 때나 공통적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무엇을 가져오고 어떤 건가를 할 건가는 전술적인 변화들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 아까 저희 이 공장이 예전에는 폭스콘의 LCD 공장을 예. 지으려는 부지였잖아요. 물론 이제 폭스콘이 사업성이 안 맞았으니까 안 되는 걸 수도 있는데 이번에 그 부지에 어떻게 보면은 가장 미국을 대표하는 마이크로소프트에 데이터 센터 그리고 이걸 기반으로 한 AI 제조를 지원하는 인프라 하는 곳을 그 부지에다 짓겠다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되게 인상적인 거죠. 상징적인 네, 의미가 상징적인 있네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제가 보기에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와 바이든을 지원하는 의도가 당연히 여기에 있었을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것들이 위스콘신 지역과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에도 의도가 있었을 거로 봅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저희가 보통 산업 유치를 한다 할 때 이제 한국에서는 요즘 가장 핫한 게 뭐 첨단 반도체 공장을 어디에 유치하냐 예. 막 이런 것들이 되게 핫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유치를 해야 되는 것들은 무엇일까라고 할 때 제가 이제 계속 강조하지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환했을 때 그런 인프라가 중요한 거고 그래서 제가 지난달에도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UAE 같은 첨단 제조업을 할 때 데이터 센터 유치하는 것까지 같이 얘기를 드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컨셉으로 유치를 하고 산업을 발전시키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들이 지금 점점 강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서 의원 덕분에 미국에서는 데이터 센터가 어떻게 지금 유치되고 육성되고 있는지 최근 현황을 우리가 확실히 볼 수 있었습니다. 위스콘신 사례를 통해서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앞서 말씀 나눴던 우리나라 사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는 데이터 센터 포비아라고 얘기할 정도로 반대 여론이 참 많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현황 좀 말씀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언론 기사를 저도 뭐 언론 기사로만 접하지만 올해 3월 들어서 이런 기사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수도권의 데이터 센터 건설과 관련돼서 되게 지연이 되고 반대가 많다는 얘기들이 있고요. 예. 가장 최근에 대표적인 게 이제 고양시 사례들이 되게 핫하고 그 외에도 지금 김포, 구례동, 인천, 부평구, 청천동 이런 데서 지금 데이터 센터 건설과 관련된 현지 주민들과 그런 업체 간의 반발이 굉장히 크고요. 특히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이 대규모 반대 시위를 해서 4월 달에 이제 거기 시장님께서 주민들한테 이런 거를 좀 취소하는 거를 고려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하실 정도로 상황이 조금 굉장히 갈등이 커져가고 있고 예. 데이터 센터라는 거는 약간 혐오 시설이다. 우린 유치하면 안 된다. 뭐 그런 분위기들이 되게 강한 편입니다. 예. 안양시에서도 뭐 반대 여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2023년에는 경기도 안양시에서 효성이 이제 데이터 센터 건설하려 했던 건 아예 철회를 한 적도 있고요. 예. 그리고 그 전에는 저희가 2019년에 네이버가 용인 기흥구에서 데이터 센터 지으려고 했다가 세종시에서 반발이 심해서 세종시로 이전하기도 했었고요. 예. 그리고 지금 실제로 이제 최근에 이제 세비스 코리아라고 하는 데서 최근에 이제 수도권 지역의 건축 인허가 받은 데이터 센터를 쭉 집계를 했더니 예. 33곳 중에서 17곳이 현재 공사가 지연 중에 있고요. 그중 11곳 이상은 1년 이상 장기 미착공 상태다. 오. 근데 이 미착공하는 게 뭐 최근에 금리가 올라고 그런 영향들도 있을 수 있지만은 주민들 반대가 가장 큰 이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왜 주민분들이 그렇게 데이터 센터를 반대하느냐라고 예. 했을 때 데이터 센터와 그 이제 데이터 센터를 건축하려면 거기 고압 송전선 같은 걸 깔아서 예. 연결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나오는 전자파 문제가 이제 그 주민들하고 가장 큰 갈등입니다. 특히 네. 이제 그 데이터 센터가 보통 아파트 인근 아파트 지역에 이런 전자파를 발생을 함으로써 거기에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라든가 많은 노약자들한테 피해를 주는 게 아니냐 이런 예. 우려가 가장 크고요. 네. 그 외에도 이제 냉각 장치 같은 것들이 데이터 센터에는 필수적인데 그런 걸로 발생되는 뭐 열섬 현상이라든가 일조권 침해 이런 것들이 이제 국내 데이터 센터 반대와 관련돼서 많이 언급이 된다. 근데 가장 많이 언급이 되는 거는 전자파 부분에 대한 것들이 가장 큰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거는 미국의 데이터 센터라고 해서 전자파 안 생기는 거 아닐 텐데 그렇죠. 미국 국민들은 나름대로 이런 문제 충분히 알 수 있는 국민 소득의 또 수준의 그 국가인데 거기서는 환영하고 우리는 이걸 우려가 크고 어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변화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요것과 관련돼서 첫 번째 지적하고 싶은 게 아까 제가 위스콘신 사례에서 설명을 드릴 때 뭐 여러 가지 있지만 마이크로소프트가 현지 지역 주민들하고 어떻게 하고 커뮤니케이션하고 그걸 위해서 뭐 공동 연구소를 하고 현지 대학하고 협업하고 이런 말씀들을 드렸잖아요. 예. 근데 이번에 이제 제가 문제가 된 수도권 지역의 데이터 센터들 기사들이나 이걸 쭉 보다 보니까 거기서는 그 사업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다 건설사예요. 아. 그러니까 건설사들이 먹거리라는 측면에서 최근에 수도권 지역의 데이터 센터 건설을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건설사라고 하면은 아무리 이제 생각하더라도 그 건설사 분들이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거나 사용하지는 않으실 테니까 예. 아마 짓고 나서 뭐 누군가한테 팔든가 임대를 하든가 하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딱 들어왔다 나가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이제 앞으로 이 데이터 센터 건설하고 난 이후에 뭐 지역사회하고 어떻게 하고 뭘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상대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네요. 예.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가장 이슈가 되는 고양 사례를 한번 보면요. 고양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22년에 저희가 잘 아는 GS건설이 계열사 중에 시행사로 마그나 PFV라고 하는 회사를 하나 만들어서요. 예. 여기서 이제 사업 부지를 매입하고 시공사로 GS건설을 선정을 해가지고 16,945 제곱미터의 지하 2층, 지상 5층으로 그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얘기했을 때는 GS건설 계열 시행사와 건설사가 짓는데 그럼 이거를 앞으로 누가 운영하지? 이걸 어떻게 관리하지? 이런 것들에 대한 거 없이 짓고 거기 딱 지으면 이제 나중에 다 완공되면 끝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현 이용의 주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까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직접 사용하는 데가 먼저 와서 협업을 했고 뭐 그런 경우가 아니면은 미국에서는 이제 뭐 에퀴닉스 같은 데이터 센터 리츠라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럼 예. 이런 회사들이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고 하면은 얘네가 앞으로 운영을 하니까 얘네하고 뭐 어떤 얘기를 한다 하는데 지금 저희는 이제 그런 주체들이 없는 거예요. 없이 일단 데이터 센터 먼저 짓는 거예요. 예, 짓고서 이제 그거를 어떻게 되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이제
짓는 분들 입장에서는 가급적으로 싸게 짓는 게 유리한 거고요. 예. 그러면서 그럼 이제 그런 거를 할 때 뭐 현지 주민과의 커뮤니케이션, 지역사회와의 연계 이런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아까 얘기드렸던 것 중에 김포 구례동 사례를 보면 예. 거기에서 이제 5월에 현지 그 더불어민주당 김포시 지역위원회에서 발표한 내용이 있는데 데이터 센터 짓겠다고 하는데 일자리 창출 같은 경제적 기여 전혀 없다. 그리고 여기에 그 넓은 부지에 데이터 센터를 짓게 되면은 현지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데 주민들 간에 전혀 소통이 없었다. 이런 거는 도대체 우리가 득도 없는데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불안감이나 이걸 왜 우리가 감수를 해야 되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공식적으로 공표를 했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데이터 센터 저도 춘천에 있는 네이버 데이터 센터도 가보고 그다음에 세종시에 있는 네이버 데이터 센터 부지가 어느 정도 규모인지도 아는데 그렇게 큰 어떻게 보면 시유지든지 그 공용지를 어떤 특정 기업의 특정 목적으로 불안하는데 그래서 우리 지역에는 일자리 창출 효과, 지역 낙수 효과 얼마나 생기느냐 당연히 의구심이 있는데 그렇죠. 아마 춘천 현장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데이터 센터는 그 특성상 센터 기능만 하면 사실 고용은 많지는 그렇죠. 않거든요. 사람 쓸 일은 별로 없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의구심이 당연히 나올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나중에 그 데이터 센터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뭐 예를 들어서 네이버일지 KT 이런 데랑 얘기가 좀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래서 위스콘신 사례를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를 리츠 같은 데서 구입해서 하기도 하거나 뭐 아웃소싱 하는 경우들도 있겠죠. 근데 이번에 지금 대대적인 데이터 센터를 건축을 하는데 네. 이 데이터 센터 가서 그냥 데이터 센터만 딱 짓고 뭐 어떤 데가 지은 다음에 난 거기서 이용만 하고 이런 컨셉이 아니라 여기를 기반으로 하는 AI 협업 연구소를 현지 대학하고 협업을 하고 현지 지역 사회에 있는 기업들과 어떻게 보면은 그 지역 사회에 지금 제조업이 문제인 디지털 전환이라든가 인력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어필하고 같이 하는 것들이 소통하고 상생을 하려고 했던 거죠. 네. 그러면은 이제 한국에서도 사실 아까 뭐 네이버 KT 같은 데들이 클라우드 사업을 하는데 그런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뒤에 이렇게 물러나 있는 상태가 아니라 네.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서로 어필하고 소통하는 작업들이 기업 차원에서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기업이 진행했을 때 거기 보면은 현지 지역 주라든가 뭐 현재 정치권이나 이런 것들이 지원하는 것도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같이 조율하는 것들이 필요로 한 거죠. 네. 그리고 또 사실 제가 보기에는 미국하고 다르게 한국이 좀 더 이슈가 되는 게 데이터 센터 짓겠다는 게 지금 대부분 다 수도권에 집중이 돼 있어요. 그것도 여쭤보려고 네. 그랬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데이터 센터의 수요가 보스턴 아니면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 근처 아니면 뉴욕 이렇게 뭔가 회사가 많고 많은 데이터를 소비하는 곳 인근에 있을 것 같은데 미국은 위스콘신주에 멀리 떨어져 있고 네. 그러면 우리도 물론 소비하는 곳은 수도권 근처에 있을 수 있지만 멀리 지으면 주민과의 이런 불협화음이 덜 생길 수도 있는데 왜 우리는 수도권에 몰립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또 문제가 되는 건데 수도권에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지금 경제가 집중이 돼 있잖아요. 예. 근데 가장 데이터 센터하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전력망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데이터 센터는 엄청나게 많은 전기를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전기를 조달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고압의 송전선이 필요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주요 송전선들은 대부분 수도권과 연결되는 지역에만 집중이 돼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전남이라든가 제주도 같은 데서 재생에너지로 발전을 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버리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럼 뭐 수도권에선 부족한데 그걸 왜 못 쓰냐라고 하면 거기와 여기가 연결되는 사실 송전망이나 전력망 같은 게 투자가 안 돼 있는 거죠. 근데 그동안 저희가 수도권에 경제 집중을 하면서 전선 전력망도 주로 이쪽으로 됐고 예. 그리고 사실은 이런 것들이 기존의 수요를 넘어서서 지금 인공지능 AI 시대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더 많이 필요하게 된 거잖아요. 예.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2000년대 2008년이었나요? 밀양의 송전탑 사태 같은 거 벌어지고 난 이후로 뭔가 송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자파 이슈가 되게 큰 이슈가 되고 예. 이런 것에 대한 주민들 반발이 크다 보니까 지금 투자가 지연이 되고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지역만 더 이루어지거나 강화가 되고 이렇게 됨으로써 우리가 데이터 센터를 짓는 것들도 막대한 전기가 필요한데 이 전기의 기초 인프라에 대한 것들이 수도권으로만 집중이 돼 있고 그래서 이제 너도 나도 일로 가려고 하는데 수도권은 단순하게 어떤 경제 활동 여러 가지 뿐만 아니라 주거지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주민들이 느끼는
그런 것들의 갈등들도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저는 수도권 경제 집중이라는 한국의 큰 문제도 있고 그보다 조금 더 낮은 단계로 보면은 전력망 투자가 저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전력망이 수도권에만 집중돼 있는 게 네. 지금 이 데이터 센터 문제의 가장 큰 이슈라고 봅니다. 네. 지금 미국과 한국을 비교해서 그 비교 중심으로 데이터 센터를 말씀을 쭉 주셨는데요. 갑자기 다른 나라들도 궁금하거든요. 네. 다른 나라들은 아까 뭐 전자기파 이슈라든가 이런 것들 없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거를 찾아보면서 저도 혹시 몰라서 네. 데이터 센터 반대 관련돼 가지고 많은 자료들을 검색을 해봤거든요. 근데 의외로 다른 나라들도 이제 데이터 센터 건설에 대해서 반대가 좀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 반대를 하는 것들이 이유가 한국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최근에 아까 위스콘신 사례를 했을 때 사실 뭐 미국도 마이크로소프트가 굳이 데이터 센터 지으면서 뭐 AI 연구소 짓고 하고 싶겠습니까? 그냥 예. 그것만 딱 지으면 비용 효율적으로 깔끔하겠죠. 근데 네. 그런 것들을 대대적으로 하고 거기 바이든 대통령이 왔다는 것 자체가 미국 내에서도 데이터 센터 건설에 대해서 뭔가 불편함이나 반대들이 있으니까 네.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완화하기 위해서 이런 활동들을 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외국 쪽에서 반대하는 이유가 뭔가라고 찾아봤더니 좀 한국하고는 좀 논리가 좀 다르더라고요. 예. 첫 번째는 탄소 배출량을 굉장히 많이 한다. 데이터 센터가 전기를 많이 쓰니까요. 예. 그리고 이제 데이터 센터 건설하는 부지나 지역에 환경 파괴 같은 게 발생할 수 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도심지에다 짓지만 예를 들어서 거기는 도심지 아닌 데다 지으면 그 지역이나 뭐 우리가 또 만약에 도심지에도 뭐 공원이나 유휴 지역 같은 데 지으면은 아무래도 문제되는 것처럼 예. 환경 파괴 이슈가 있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에 쓰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 막대한 전기를 쓰고 물을 사용하게 되니까 네. 현지에서의 전기와 물 부족 사태가 심각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주된 이슈로 많이 꼽습니다. 그리고 네. 이게 또 지역별로는 좀 다른데 예를 들어서 네덜란드도 최근에 데이터 센터 건설과 관련돼서 대대적 반대가 있었고 예. 유럽에서도 이제 최근에 그런 이슈도 있는데 거기서는 가장 많이 된 게 탄소 배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과 에너지가 요즘에 유럽이 비싸잖아요. 예. 근데 에너지를 많이 쓰다 보니까 우리도 비싼 에너지를 얘들이 많이 써서 더 비싸지는 거 아니냐. 이 이슈가 가장 크고요. 그리고 제가 보다 보니까 칠레 지역에서도 데이터 센터 최근에 이슈가 됐는데 거기는 물이 좀 부족한 지역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지역에 데이터 센터를 지으니까 물 부족 사태가 심각하다. 이런 얘기들이 됐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데이터 센터 관련돼서 이제 가장 많이 저희가 미국 얘기일 텐데 예. 미국에서도 데이터 센터가 가장 집중되어 있는 지역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버지니아 주예요. 근데 이 버지니아 주에서는 데이터 센터와 관련돼서 누가 반대를 하냐라고 했을 때 데이터 센터를 짓게 되니까 현지에 있는 그 농촌이라든가 그 지역 주민들이 예. 물 사용량이 좀 줄거나 예. 뭐 그거를 짓게 되면서 현재 그런 국립공원이 파괴된다. 뭐 이런 이슈들 때문에 문제가 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한국하고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지금까지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한국에서는 아까 제일 큰 이슈가 전자파 이슈였잖아요. 예. 근데 놀랍게도 전자파 이슈를 제가 못 찾아봤어요. 오. 굉장히 수십 개의 자료들을 찾아봤는데 전자파 관련되는 것들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그러고 예. 나서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전자파를 또 많이 내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철도나 전철 같은 거 전자파 많이 나올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도심지에 저희 지역에 철도가 들어옵니다 한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반대하는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물론 거기서도 전자파 이슈가 될 수도 있지만은 철도가 가져오는 효익이나 필요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더 좋게 보는 거죠. 그래서 부정적인 이슈가 없는데 외국에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현재 그런 물이나 이런 거 있지만 그런 외적인 거에 더 집중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전자파 이슈에 대해서는 없었다는 게 제가 좀 보면서 좀 특이하고 인상적이라고 봤습니다. 그렇네요. 네. 전혀 제3세계 다른 국가들은 다른 이슈를 가지고 갑론을박이 많은 상황이었군요.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미래는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인공지능 시대 도래하고 많은 업무들이 IT화되면서 데이터 수요는 늘어날 거고 그럼 데이터 센터가 지금도 우리 경제력에 비해서 적으니 더 지어야 되는데 이거 이렇게 미적미적되다가 나중에 큰 청구서 날라오는 거 아닌가요? 큰일 날 거라고 봅니다. 저도 예. 사실은 오늘 이 주제를 들고 온 게 가장 큰 건데요. 사실은 데이터 센터를 건설했을 때 되게 많은 이슈들이 생길 수 있고 뭐 사실 전자파 이슈도 한국만이라고 하지만 이게 전혀 근거가 없는 것도 아닐 수도 예. 있고요. 뭐 전기 사용이나 물 사용의 현지 주민들의 이런 것들에 대한 갈등도 제가 경험 못했지만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지금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아까 미국이라든가 다른 나라들도 이런 것들이나 현지 주민들이 반발이
있을 때 지역에서 이것들을 되게 적극적으로 소통하거나 유치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아까 미국 같은 경우 제가 위스콘신이 했지만 요즘에 유타나 아이오와 같은 전혀 뭔가 IT스럽지 않은 지역도 데이터 센터 유치하려고 이거에 대해서 정부 지원 보조금을 하고 많은 지원들을 해주거든요. 예. 그런 것들은 뭐냐면은 이 데이터 센터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이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그 지역 사회가 디지털 전환을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아 이것들을 우리가 수용해야겠구나라는 것들이 있고 특히 제가 보기에는 제조업 부분입니다. 지금 제조업 쪽과 관련돼서 공장이라든가 제조 전반을 디지털 전환을 해야 되겠다는 수요들이 커지고 있고요. 그래서 예. 아까 위스콘신 같은 전통 제조업이 있는 지역도 거기서 이제 제조업의 AI와 디지털 전환을 강조를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적극 환영하는 일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게 안 되면 공장이 제가 보기에는 유치가 어려울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 지금 미국의 제조업을 유치하자라고 하면서 미국이 하는 게 데이터 센터라든가 전력망이라든가 그리고 통신망 같은 거에 대한 기초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거든요. 네. 이게 미국 제조업을 그쪽 방식으로 육성하겠다는 거죠. 아무리 이제 장벽을 막더라도 인건비가 비싼 상황에서 단순하게 사람 싸움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는 없는 거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안 하면 공장들이 다 떠날 수밖에 없고 한국에 있는 공장들도 앞으로는 이런 데이터 센터나 기초통신망 지원이 없으면 한국에서 아마 계속 제조업을 과거 방식으로 해서는 경쟁력이 나오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저기 서 의원께서는 지난번에도 인공지능 시대가 본격화되기 위해서는 그거를 뒷받침하기 위한 전력망과 전력 공급 체계도 중요하다고 말씀 주셨고 오늘은 또 데이터 센터 자체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쭉 주셨는데 이런 것들이 필수 불가결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내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진일보한 논의는 있긴 있습니까?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이런 문제들이 됐을 때 정치권이라든가 시민사회 그 지역단체들이 이러한 문제가 있음에도 이것들이 무엇이 문제고 이럼에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해서 진지한 논의를 해야 되고 그럼에도 한국의 제조업이라든가 한국의 산업들 앞으로 이제 공장들이 나가거나 다 나가면은 일자리가 없어지고 일자리가 없어지면 그 지역에 사실은 주거지에 계시는 분들에도 가치도 떨어지는 예.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디까지 협의를 하고 어떤 거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현지 주민들이 피해를 보기 위해서 아까 뭐 위스콘신 사례처럼 현재 지원을 보상을 해준다든가 지역사회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것들이 나와줘야 되고 우리도 데이터 센터 그리고 전력망 통신망에 대한 투자를 AI 시대에 수요가 더 급증했기 때문에 가파르게 증가시키지 않으면 네. 한국이 제조업을 현상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다. 이미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의 많은 제조업들이 미국으로 지금 넘어가서 예. 공장이 넘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가는 것들이 이런 디지털 AI 전환으로서 더 빨라질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런 투자는 1, 2년 내에 안 되거든요. 전력망 투자 15년 걸리고요. 예. 데이터 센터 건설하는 것도 뭐 몇 년이 걸리는 거고요. 이것들을 아까 말한 대로 지역 주민하고 반대를 한다면 지역 주민 반대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도 시간이 걸리겠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미리미리 해야만 저희의 기업과 산업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지금 혹은 이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생길 수 있을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제 공상 하나 한번 이거 말이 되는지 한번 생각해 봐 주세요. 데이터 센터는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것 중에서 엄청난 땅을 잡아먹는데 그리고 전력도 많이 쓰는데 우리 지역에 일자리 창출도 안 되는 면이 있다라고 우려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데이터 센터는 전력도 많이 쓴다니까 국내에 안 두고 일본이나 중국에 두고 우리는 일자리 많이 생기는 그런 일만 하고 거기에다가 전산실 아웃소싱 주는 형태로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이제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이제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최근에 뭐 저희 라인 사태 같은 거 터졌을 때 데이터가 지금 다 일본 기준에서 볼 때는 한국 데이터 센터에 있고 여기서 문제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생긴 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AI를 학습하는 연료도 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국가의 어떤 정보라든가 예. 이런 지적 자산이 될 수도 있는 그렇네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국가 밖으로 뺀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지난달에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에미리트가 그 더운 지역에서 데이터 센터 운영하려면 날이 더운데 거기 열이 많이 낼 때 더 많은 비용이 들거든요. 그렇죠. 근데 국가 차원에서 어마어마한 지원을 하면서 육성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국 내에서의 데이터는 자국 내에서 지켜야 된다라는 그리고 그런 제조업 거기서 첨단 제조업을 육성하거나 제조업이 가려면 데이터 센터가 같이 있고 거기서 협업을 하고 거기에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이런 것들이 돼야만 생태계가 발전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이 왜 클라우드가 더 발달이 되고 미국의 전통 제조업들은 우리보다 더 빠르게 AI를 도입해야 된다고 먼저 생각을 하고 예를 들어서 트랙터 회사들이 AI를 우리보다 선제적으로 도입하는 것들이 뭐냐. 클라우드와 AI 생태계가 거기에 데이터 센터가 구축이 되고 그걸 중심으로 생태계가 구축이 되니까 그런 것들이 원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뭐 중국 같은 경우에도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 자국 내 하는 거는 다 자국에다 설치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국가 밖으로 뺐을 때 좋지 않다라는 것들을 이제 각 국가별로 인지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데이터 주권과 관련된 이였군요. 그러면 우리 뭐 이런 아이디어도 좋을 것 같은데요. 요즘 이제 어떻게 보면 경기 북부 지역에 미군 부대가 슬슬 평택 이남으로 이전하는데 거기에 엄청난 유유지 생길 거고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좀 데이터 센터는 좀 추운 지방에 있으면 유리한 점이 있다고 하니 그런 분들하고도 좀 잘 소통해 보면 좋은 대안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논의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데이터 센터의 핵심은 전력망입니다. 아무리 날이 시원하고 유효부지고 땅이 싸도요. 전력망. 거기에 전력망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면은 그런 투자를 하려면 전력망에 대한 선제적 투자, 그것도 그냥 작은 전력망이 아닌 대규모 송배전이 가능한 시설에 대한 선제적 투자가 없이는 네.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기 어렵습니다. 제 공상을 다 말씀드렸는데 결론은 하나네요. 오랜 시간 걸리니 지금부터 빨리 논의해야 된다. 맞습니다. 라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서병수 애널리스트였습니다. 항상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 잘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